이게 지금 환경은 언제든지 변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크기라든가 한국이 있는 위치는 변하지 않는 거죠.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반도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한반도의 사이즈를 우리가 뭐 간척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 조금은 내릴 수가 있긴 하지만 이 사이즈를 뭐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 같이 내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라든가 국가 사이즈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나중에 해 나가야 될 외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현재 위치에서 얼마만큼 현명하게 외교 활동을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이 크기를 변하게 할 수 없으니까 미국이라든가 중국과 같은 최강대국이 또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제 발전을 한다 그래도 미국과 같은 그다음에 중국과 같은 그런 이제 국토와 국력을 가진 국가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변화되지 않는 어떤 지정학적인 여건이 하나가 있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은 한국은 국가의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생존을 해 나가려면 결국은 이제 국제 무역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대외 교류를 많이 하고 국제 무역을 많이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그 외국에 대한 의존 이것은 변하지 않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과 경제 발전, 그다음에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갖고는 결국은 우리의 어떤 친구 국가들, 우리가 교역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를 해 나가야 되는 이런 필요성은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토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한국은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원 같은 건 해외에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석유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거 다 수입해갖고 우리가 가공을 해서 재수출을 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이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그 외국과의 어떤 그 교역 관계, 그다음에 이제 우호 관계, 이런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폐쇄적인 정책을 취해갖고는 한국이 생존하기 어렵다 이거죠. 그건 이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제 그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국가 사이즈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국가의 국토의 사이즈가 작지만 경제력은 이제 많이 발전한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을 중견 국가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초강대국이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작은 약소 국가들도 아니고 아주 발전된 선진국하고 아주 후진국하고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잠재력이 큰 이런 나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 그럽니다. 그 환경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된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측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그러니까 예측하고 변화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그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라 갖고 적응을 해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할 텐데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하느냐? 그것은 총체적으로는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죠 이제. 그리고 그런 외교 활동을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사람들이 외교관인데 이거죠. 외교관은 이제 국가의 어떤
생존이라든가 국가의 미래라든가 그 미래를 위해 갖고 국민을 대표해서 이제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외교관들만의 활동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우리가 이제 공공외교라든가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외교관들이 전문적으로 국제적인 동향을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변화된 동향에 따라 갖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전략 같은 것을 짜고 이제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 특히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의 생존을 위해 갖고 국제 동향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무역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물건을 생산을 해갖고 해외에다가 이제 팔려면 국제 동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수입을 해갖고 국내에서 가공을 해갖고 재수출하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걸 예측을 하고 그다음 대응을 해나가야 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된 환경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 그다음에 그 상황에 대한 판단, 그 판단 결과에 따라 갖고 대응해 나가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어떻게 갖추고 작동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외교 같은 경우에 외교가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말로는 외교라고 하지만 외교라고 하는 게 실제로 보이질 않잖아요. 외교를 잘했다 그래갖고 국민들이 소득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몸으로 체감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 활동에 대해 갖고 굉장히 많은 그 에너지가 소비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그 외교 활동에 대한 그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 외교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 외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 우리 역사를 보면 외침을 받는 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국내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안 좋을 때도 많이 있긴 하지만 국가 전체가 위험해지는 이런 상황은 외국의 침범에 의해 갖고 위태로워졌던 적이 훨씬 더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외교 전쟁 직전까지의 모든 이 교섭의 단계를 외교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쟁도 외교의 한 부분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외교 활동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국가의 어떤 생존 문제, 그다음에 국가의 미래 문제가 전체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이걸 총체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대응하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자 외교 하면 이제 협상 상대가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대1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 관계도 딱 친구 한 명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다자는 여러 명과의 관계에서 자기 이제 그 관계를 이제 찾는 것인데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 외교는 어떻게 보면 그 구도가 굉장히 심플하죠. 굉장히 간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 협상이 예를 들어 상대편 국가가 굉장히 강대국이 될 경우에 협상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 관계가 있는데 상대 친구가 굉장히 거칠고 말을 안 듣고 그다음에 힘세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친구한테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 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어떤 법도라든가 규범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물론 그런 규범도 있긴 하죠. 그러나 국가 간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물리적인 힘입니다. 국력이 강한 나라가 협상장에서 절대적으로 우선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평평한 운동장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편 국가하고 양자 외교를 할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약한 나라, 우리가 뭐 원조를 주고 이런 나라들하고 협상을 할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때문에 우리는 협상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강한 나라랑 협상을 하고 저 나라가 우리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주장할 경우에 우리는 협상하기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양자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 외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치적 역동성이 있습니다. 이슈가, 간단한 이슈가 굉장히 심각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한미 FTA 협상 같은 걸 했을 때, 우리 이제 한미 FTA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WTO, 같은 WTO 협상 같은 걸 할 때도 보면, 우리가 이제 시장 개방 협상을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농민들이나 농촌에서는 시장 개방하면 싼 농산물이 들어오면 안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FTA 협상을 할 때 농산물만 협상을 하는 건 아니죠. 공산품도 하고 서비스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분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미국은 시장 자체가 우리보다 몇십 배가 더 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가고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딱 닫아놓는다. 그럼 미국이 협상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우리 시장의 일부를 열어야 된다. 그러면 미국의 관심사항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공산품 시장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로 열 수 있는 곳은 농산물 시장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농산물 시장 개방과 우리 공산품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미국 시장에 이제 접근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협상의 대상이 될 경우에 국내적으로는 반발이 굉장히 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양자 협상은 이슈 자체가 간단하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북한 핵 문제 관련해 갖고 북한하고 미국과 협상, 한국과 미국, 그다음에 일본과 한국과 협상 이런 것들이 이제 양자 간에 이루어진 협상이지만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양자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런 특성이 있고, 다자는 그것도 반대. 뭔가 하면 다자는 그 행위자들이 많잖아요. 이게 많기 때문에 일단 합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슈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자 협상을 한다 그러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다자 협상을 하는 외교관의 입장에서는 양자 협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슈가 너무나 복잡하고 그 다음에 그 행위자들, 예를 들어 WTO 통상협상 같은 경우에는 164개국이 협상을 합니다. UN 협상은 190개국이 넘는 나라가 협상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이슈를 협상을 해도 다자 협상에서는 그 행위자들의 각각의 입장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성취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외교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다자 외교는 그 세팅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 외교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갖고는 훨씬 더 많은 지식과 그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거죠. 어떤 국가가 외교를 한다고 할 때 양자 외교하고 다자 외교를 다 병행을 하게 마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국력이 약한 나라 입장에서는 다자 외교가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자 외교를 할 경우에는 국력의 불균형 때문에 정답 이게 대등한 협상을 하기 어려워요. 근데 다자라고 하는 어떤 세팅에서는 그 다자 회의를 관통하는 어떤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실 양자 외교, 다자 외교를 동시에 병행을 합니다.
다 포괄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외교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 전체의 대외적인 관계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슈들이 다 사실 외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전통적인 외교라고 할 경우에는 무슨 안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무슨 정치적인 이런 부분의 외교를 이제 전통적 외교 영역이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어떤 경제 외교라든가 그다음에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외교의 대상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보건 외교는 원래 예전부터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지만 코로나 문제가 그 팬데믹이 생기면서 굉장히 이 집중적으로 이 분야를 다뤄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지금 그 코로나 19 관련해서 코비드 19 관련해 갖고 외교가 어떤 부분이 외교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백신을 확보하는 외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치료제를 개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그 치료 장비 뭐 장갑이라든가 주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뭐 백신이나 이런 그것의 생산하고 판매와 걸려 있는 어떤 특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질서에서는 상업적인 어떤 규범에 따라 다 작동을 했지만 지금 이제 일종의 이제 비상 사태가 되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느냐 양자 외교를 통해서 뭐 백신을 확보할 수도 있고 다자 외교를 통해 갖고 특허의 그 백신을 보호하는 어떤 특허 같은 걸 조금 더 어떤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자간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나라든지 여기 지금 백신이라든가 의료 장비 같은 게 자기 국가 안에서 수요가 폭증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외국에서 필요한 거 수출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수입하는 국가 입장에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글로벌 공급 사슬이라고 하는데 물건이 생산되고 마지막 소비될 때까지를 이제 어떤 그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예전에는 시장 질서에 따라 갖고 자연적으로 움직이던 것이 지금 국가가 필요성에 의해 갖고 중간에 차단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어떤 합의된 국제 질서에 따라 갖고 움직이질 않고 어떤 각 국가의 국내 정책에 따라 갖고 이제 교역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코비드 19 이후에 외교 영역의 발전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영역으로 볼 때는 사실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외교 그 자체가 모든 영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여기 그 새로운 어떤 영역이 추가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굳이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통적으로 다뤄왔던 안보 외교라든가 이런 걸 떠나갖고 지금은 경제 외교, 개발, 그 다음에 환경 문제, 그 다음에 보건 문제, 그 다음에 디지털 무역 문제, 그 다음에 사이버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비전통적인 영역이 이제 외교의 분야로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외교 영역이 확대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일종의 이제 요즘에 뭐 이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제 뭐 어떤 융합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외교도 전통적 외교 영역과 비전통적 외교 영역이 이제 융합이 되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이제 발생됩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제 입장이 있을 텐데,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보건 분야만 딱 본다 그러면 보건 분야에서 갖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 증진을 위해 갖고 할 수 있는 외교, 그럼 백신 확보 문제, 그 다음에 의료 장비 확보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교의 어떤 중요한 이제 영역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보건 분야에서 갖고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후진국한테 의료 장비라든가 기기 같은 걸 수출하거나 혹은 지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백신의 여력이 있을 경우에 그런 나라들한테 제공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영역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절대 빈곤 국가에서 지금 OECD 선진국가를 지금 발돋움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그 발전해온 그 개발의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능력을 이용을 해갖고 다른 개도국한테 전수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외교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갖고 우리 이제 공적 개발 원조 ODA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원조를 개도국한테 확대하는 이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외교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어떤 그 소프트 파워, 이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군사력이 아니라 한국이 그 어떤 개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한국의 이미지 같은 걸 제고할 수도 있고, 노동은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노동권에 대한 보호, 인권 보호 문제. 근데 요즘에는 소위 말해 갖고 그냥 노동 착취를 통해 갖고 물건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국가에 대해 갖고는 일종의 이제 벌칙을 가하는, 규제를 가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 갖고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으면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노동 문제에서 갖고 많이 이제 비판을 받았었지만 지금은 노동 분야에서 갖고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다고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포괄적인 질문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외교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외 관계를 전체적으로 지금 관장하기 때문에 이 외교의 행위자가 지금 이제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함의가 있습니다. 물론 외교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들은 외교관들이 하지만 외교 행위는 일반 국민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은 기업대로 대외 관계를 하면서 한국의 어떤 그 위상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알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즘 뭐 방탄소년단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영화, 뭐 기생충이라든가 혹은 여기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이런 어떤 한류를 통해 갖고 한국의 어떤 소프트 파워를 대외적으로 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의 행위자라고 하면 모든 국민이 자기가 그 있는 위치에서 자기 어떤 그 역량을 발휘해 갖고 대외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행위자가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외교관들이 하는 영역은 굉장히 원칙적인 부분에만 속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우리가 뭐 사실은 국제 교류를 통해 갖고도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관광을 가면서 그다음에 쇼핑을 하면서 우리 국가를 알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나라를 이해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외 협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외교관의 능력이라든가 협상가의 자질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자라왔는지가 굉장히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대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고 상대편이 처한 위치를 알면 협상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수월하게 되겠지. 그건 우리 인간관계하고 똑같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 행위자의 확대에 따라 갖고 외교 영역도 확대가 되고 다양화되고 결국은 어떤 총체적인 이런 이제 그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국민 외교 아카데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소위 말해서 이제 요즘에는 그 퍼블릭 디플로머시, 공공 외교라고 하는 것이 세계 어느 나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외교에서 보면 외교는 내정의 반영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뭔가 하면 국내 정치의 여건에 따라서 외교의 향방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즉 뭔가 하면 외교관들이 아무리 이것이 옳다고 해도 일반 국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외교관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 외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교의 어떤 외교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 갖고 일반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계몽을 시킬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그 젊은 학생들 지금 아까 좀 이따 나중에 이제 강의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외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라게 되면 자기가 이제 뭐 직장 생활하면서 혹은 뭐 개인적인 관계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겠습니까?